예, 모처럼 조성됐던 정치권 협치 분위기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보수 야권이 문 대통령의 경제팀 교체,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후속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주요 정책에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정부 여당과 노동계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동계 출신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노총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기억하시죠? 지난 5일인가요?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어제 이제 그 실무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제투톱 교체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왕 임명되고 교체된 건데 이걸 꼬투리 잡는 게 맞는 건지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일단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검증도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결함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가 진행됐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경우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들을 임명한 것은 목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잡은 건 금요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과 무관하게 그 실무 협의를 위한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제 통보를 해왔다는 거죠. 취소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면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풀기보다는 자꾸 정쟁화 삼는 듯한 태도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이제 예산 심사가 전체 회의가 끝나면 이제 예산 소위를 구성하고 그렇죠. 소소위를 구성하게 될 텐데 이 지금 예산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면에 깔려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계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네. 예.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정말 사람 찾기 힘들었다. 인사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청문회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언급을 직접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 이런 걸 방증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인사 기준이 계속 높아지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도 그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다시 이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더 늘려버렸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과거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국회 청문회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자기의 속살이 다 드러나는 신상이 다 털리는 그런 일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각오하면서까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민주당도 또 지금 이제 한국당도 여야를 바꿔가면서 똑같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청문회 제도 이제 그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과거의 야당은 지금도 야당도 그렇고 과거의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렇게 일방통행식이 돼서는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 아무리 해도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지금 한국당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1년 반 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했던 일방 강행, 일방 임명이 이 1년 반 동안에 이미 다 되어버렸다. 그만큼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야당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꾸로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무슨 도덕성 그걸 기초로 한 신상 들기,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선책을 기왕 말씀드린다면은 대통령 인사권 일방적으로 그냥 사실 그 강행 인사해버리면은 그 청문회 의미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해당하는 게 국회 3분의 2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임 건의안은 과반수거든요. 그 중간 단계로 해가지고 한 5분의 3 정도가 국회에서 동의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청문회 채택을 보이콧되면은 대통령이 임명 못하게 하는 거는 좀 그 제한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여당 입장을 반영한다면 청문회를
정책청문회하고 그 도덕성 청문회를 나눠 가지고 운영하고 정책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청문회 그 안에서 신상부터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그건 비공개로 하고 이런 여야가 각각 필요로 하는 그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 인사청문회가 인사에는 별로 개선이 안 오면서 여야 정쟁거리로만 그래서 정치만 계속 꼬이게 만드는 그런 걸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청문회 개선안까지 좀 마련을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조 네. 의원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경제팀 교체한 것을 두고 예. 한국당 층에서는 뭐 장하성 실장을 먼저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경질을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네. 둘 다 교체하라고 하더니 지금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상황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둘 다 교체하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예. 청와대도 대통령께서 사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고 두 사람 다 선거가 안 나면 직을 걸어라 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무게중심이 장하성 실장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김 부총리가 약간 이제 힘이 덜 떨어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당 입장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교체하라고 하지만 그 김동연 부총리는 그래도 문제 인식이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적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장하성 실장을 바꾸라는 의미였는데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거꾸로 그 예산국회에서 실무자인 부총리를 먼저 교체해 버렸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또 이제 할 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기왕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부터 이제 정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전도가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의 애결이 소위 참석을 놓고도 어제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좀 그 이해가 불가능한 주장이죠.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재부 장관이 일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로 들어가면 기재부 차관이 와서 구체적인 이제 수치와 관련해서 그렇죠. 미세 조정을 하는 예,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관이 해오던 일을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실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국회 운영을 이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계속적인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 본인들도 주장하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좀 웃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너무 좀 무시하고 국회가 자신들의 그 권한을 남용하는 시쳇말 좀 갑질하는 정치 행태다라고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이 해야 될 역할이 그야말로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혁신 성장의 문제라든가 공정 경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그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될 것이고요. 김수현 실장은 그야말로 본인이 비경제 전문가이지만 다양한 그 청와대 안에 경제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그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했고, 그다음에 2월 달에도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정책실장에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청와대와 정치권이 협력하면 될 일이지. 또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또 막 호통치고 어저께 이장우 의원이 그 유은혜 장관 불러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도 장관도 장관이지만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합리적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도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에 그 것에 해서 어쨌든 뭐 안 되는 얘기 되는 얘기 다 쏟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조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나갈 권한이 없죠. 예산 부처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이거는 예결위 전체 회의도 아니고 예. 이제 개수조정 소위거든요. 이게 야당이 부르는 이유는 제가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간다기보다 하여튼 불러가지고 군기 잡고 또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언론 대응에 좀 약한 정치 공세 이런 거 안 받아본 분이기 때문에 불러놓고 야당 의원들이 막 몰아붙이면은 또 거기서
소위 전문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대는 하는데 이게 지금 개수조정 소위거든요. 불러봐야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할 거냐, 뭐 또 혁신 성장 어떻게 할 거냐, 규제 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일 수밖에 없는데 개수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거는 전체 회의에서 하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뺄 거 빼고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개수조정 소위도 사실 이제 하고 그다음 본회의 넘겨서 의결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불러가지고 또 뭐 정책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은 개수 조정은 안 되고 나중에 또 이게 막판에 또 왕창 이렇게 막 크게 이래가지고 예. 제대로 저기 개수 조정 못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부실 또 심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오진 않겠지만은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같습니다. 예. 요즘 이 예산 전국만 되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쪽지 예산 그리고 요즘은 또 카통 예산까지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좀 받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인데 요즘엔 또 좀 많은 관심에서 벗어나는 심야 시간에 또 이렇게 쪽지 예산 이런 카통 예산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는 시간에는 좀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이제 다루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끝날 쯤 해서는 좀 현실적인 의원들의 현실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다룬 데 있어서 지역구 이게 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부정적 언어인 것이고요. 예. 반드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정 협력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막 공격하고 저녁에는 그거를 빠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것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또 이 여야가 또 주고받아요. 또 이게 숫자 조정하고요. 글쎄 어떻게 맞는 건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면 당연히 증역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맞는 건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역 민원이라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심야 시간에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마감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개수조정 소위위원들은 소위 개수조정 회의 중에는 거의 전화를 못 받습니다. 문자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의원들은 그 소위 회의실 앞에 있다가 화장실에 잠깐 나오면은 예. 붙잡고서 이제 전달하고 아니면은 식사 시간 같은 데 나올 때 잠시 붙잡고 이제 전달하고 하는데 그 의원들이 뭐 24시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심야 시간 되면은 회의가 대충 마무리되고 의원들도 그 개수조정 소위 위원들도 문자 들어온 거 이런 거 확인하고 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 연결 그 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집중하는 거 있는데, 근데 진짜 이 그 예산 루트를 잘하는 의원들은 막판에 이렇게 벼락치기 안 합니다. 진짜 아는 의원들은 4월, 5월에 각 부처에서 예. 예산 잡을 때 예. 부처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여당 의원들, 이미 특히 힘 작업이 있는 돼 있는 의원들은 거군요. 그건 언론에다 공개도 안 되고 국회로 안 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부처 그 정부 부처에서 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게 넣기도 좋고 거기서 통과돼 가지고 국회로 들어오면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쪽지로 안 밀어 넣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감액만 안 되도록 지키면 지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예. 근데 국회 오지도 않은 예산을 막판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분들은 일찍부터 다 해놓고 막판에 오히려 여유 부리고 모르는 분들이 막판에 나중에 근데 보면 힘 있는 국회의원들, 예. 여야의 중진 의원들, 또 뭐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이렇게 자기 지역구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거 보면 사전에 다 그렇게 작업 다 잘 돼 끝내놓고 있는 있는 겁니까? 겁니다. 예. 일부러 뭐 저기 조혜진 의원님이 많이 해보셨나 본데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막 쪽지 밀어넣었다 이래가지고 언론의 비판적인 기조로 올라가지만 기사가 나가지만은 지역구한테는 그게 득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총대 메고 지역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보면은 야단 맞는 기사지만 그게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 칭찬받고 뭐 이렇게 표현을 보여지겠네요. 거기 때문에 예. 약간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름 올리는 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지역을 생각해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는 게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심리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건 꼭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과 노동계 갈등, 글쎄요 이게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다, 노동계가 민주노총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글쎄요, 지금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지가 의심을 정도로 여러 가지 서로 다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 사실 노동계 출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쓴소리, 뭐 직격탄을 날린 걸 봐요. 한국 GM의 노조원들이 자기 지역 사무소를 지금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노조에게 공격받은 거는 이번만이 아니고요.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저희가 사실은 선거운동을 몇 군데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 심했습니다. 가는 예. 곳마다 그 이제 집회 시위 사실은 뭐 불법적인 성격도 띄었죠. 왜냐하면 선거운동하는 공간에 그렇게 와서 이제 구호를 외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선거운동 방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대화로 풀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 잘 안 됐던 일단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번에는 지금 뭐 지역구 사무실에 이제 점거 농성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에게는 좀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장에 대한 감금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이냐라는 점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탄력 근무제 네.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총은 회의 테이블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한국노총은 이제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데 일단은 뭐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지 어쨌든 개선안이 나오는 거고요. 또 불만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나오는데 예. 그야말로 장외투쟁의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뭐 그리 밝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지금 뭐 필요 이상으로 지금 부풀리게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난구까지는 아니지만 정체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그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같은 카운터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운동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여당에게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좀 불편함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의사를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없음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그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라는 네.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 뭐 개인에 대해서 평하는 게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18대 때 환노위를 같이 하면서부터 이제 느끼는 건데 그것도 야당이었죠. 야당을 예. 오래 했는데 이분은 야당만 생각하는 분도 아니고 또 자기 출신인 노조만 생각하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 큰 틀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분 같다는 그 느낌을 그때부터 이제 받았는데 자기의 사실은 그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민노총하고 이렇게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노조가 민노총이 반대했던 그걸 추진할 때 청와대에서 한미 FTA 추진 단장을 맡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근데 노조가 민노총이 우리 우군이지만 이거는 노조 의견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였고 지금도 그 기조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는 민노총을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힘이 셌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힘이 더 세도록 만들어주겠다. 까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민노총 또는 노조의 생각대로만 가서는 국익은 그 사람들은 좋아지겠지만은 국익은 손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충돌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충돌하면서까지도 어쨌든 국익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 건 밀어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후반기 이후로는 그 지지율이 쭉 빠지는 데 있어서 이런 노조가 빠진 것이 그런 영향을 줬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기로에 분수령에 지금 이제 처했고
그 선택하는 방향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민노총이 어쨌든 현 정부 그 출범에 큰 공신이었겠지만, 했지만은 민노총이 하자는 거, 민노총에 도움되는 걸 다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되거나 전체 국민에게 도움되거나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힘센 쪽이 더 강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지면 대기업은 잘 나가지만 중소기업도 못 나가듯이 근로자 계층에서도 지금처럼 파이가 적어지면은 민노총 같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은 힘으로 그냥 자기들 가져와 버리고 비정규직이나 또는 그보다 열악한 그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가버리면은 전체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민노총이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좀 접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이 뭐 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한미 FTA 도입됐을 때 가장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그러니까 당내의 혼잡함과 그다음에 대선 후보군의 좀 그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복합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하락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과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이 지금 뭐 계약 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노총은 조금 탄력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민주노총이 뭐 파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뭐 싸워가겠다라고 하지만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조정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고 있는 이현주 의원에게 이제 처음으로 공개 비판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경고를 좀 딱 날린 건데 뭐 한국당 청년위원 모임에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 확실히 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손 대표가 지금 좀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결국엔 발언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 청년 포럼에 가가지고 한국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한국당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이제 자기 소신도 이제 피력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슈마다 본인이 보여주는 입장이 바른미래당보다는 한국당이 좀 더 가깝고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 노선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국당이 오른쪽으로 우경화될 때 거기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지를 공백을 중도개혁 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에서 한국당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목소리가 나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바른미래당이 물론 바른미래당 안에 국민의당 출신하고 바른정당 출신하고 노선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바깥에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도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을 끌고 가겠다, 리더십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손 대표 구상의 차질이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내 기강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단속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는 반문인지 친문인지 정체성이 궁금하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격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저쪽에서 자꾸 그런 또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 저는 이현주 의원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세상의 정체성이 반문이냐 친문이냐로 가르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을 텐데요. 그건 노선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넓히겠다라는 정략적 계산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정체성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운동권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그것이 반문연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정말 길고도 긴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 왔는데 그때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의 좋은 자리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4년 가까이 그러니까
두 번 다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재선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2017년 4월 달에 국민의당으로 탈당하고 또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정치 철새가 갑자기 느닷없이 반문연대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한테 정체성을 묻고 그다음 경계를 넘어서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저분이 지금 탈당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세간에서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복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